지금 러우 전쟁도 안 끝났는데 중동 쪽에서 또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또 장기화 될 거라는 얘기도 많은데 지정학 관련 이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증시가 한 번 더 출렁이거나 장기 영향을 받지는 않을지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지금 그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네. 저는 주가가 많이 좀 반영하고 있지 않느냐. 이미? 특히 우리 주가가 네네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우리 코스피를 보면서 국제 유가나 동 가격 이런 것까지 전망하거든요. 우리 코스피가 국제 유가에도 좀 선행하고요. 특히 네. 그 세계 경제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는 동 가격에도 선행을 해요. 구리 미스터 코퍼라고 그러죠. 예. 동. 동. 여러 상품을 만들 때 그 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동각이 세계 경제 선행한다고 그러는데 네. 우리 코스피가 더 선행하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미국 외신들을 보면은 가끔씩 코스피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예.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국이 수출 경기를 대표하고 그걸 반영하는 게 코스피니까 코스피를 보면 뭐 이렇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어떻게 예, 보면은? 그래서 미국의 일부 그 경제학자들이 한국 경제를 세계 경제 풍향계, 또 스티븐 노치에일드 교수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 뭐 이런 식으로 비유하거든요. 약간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런 느낌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네네. 왜 그러냐면은 네. 우리 그 GDP 중 수출이 차지할 미 45%. 그래서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수출이 안 된다는 거죠. 수출이 네. 안 된다는 건 세계 경제가 나쁘다는 네, 거예요. 어디선가 이제 소비를 안 한다는 게 되는 예, 거니까. 그것보다 경제에 선행하는 변수가 우리 코스피거든요. 코스피하고 저 국제유가 두바이하고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만 네. 예, 조금 그 선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세계 경제 흐름을 판단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6년, 2007년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근처까지 갔고요. 이때 일부 아이비들이 200달러 넘는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우리 네. 코스피가 먼저 떨어졌었어요. 세계 경제 나빠지고 네. 2008년 미국에서 위기가 오면서 급락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리고 우리 주가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우리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수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죠. 실제로 그동안 수출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세계 경제는 나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유가가 급등했었거든요.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급등했는데요. 예, 저는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갈 때 우리 주가 떨어진 거 보고 원유 인버스 ETF를 샀어요. 우리 주가 떨어진 건 세계 경제 안 좋다. 유가 올라갈 수 없다. 예, 그래서 우리 주가를 보는데요. 우리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예. 이게 9월 말인데 10월 말에는 좀 더 떨어지고 있죠. 이게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세계 경제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유가가 여기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뭐 여기서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지만 오르면 오를수록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예, 높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주가 보고 원자재 가격이나 그 다음에 세계 경제 흐름마저도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 수출이 매월 1일 날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발표됩니다. 우리 수출 보면은 어느 나라로 얼마나 수출되고 어떤 품목이 얼마나 수출됐는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발표하거든요. 매월 1일 날 나와진 거 좋네요. 그렇죠. 네네. 세계에서 매월 1일 날 지난달 수출을 발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월 1일이 토요일, 일요일도 발표를 하거든요. 가리지 않고 발표하는군요. 예, 통계청이나 한국은행은 뭐 일요일이면 발표 안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나가서 발표하거든요. 근데 산업통상자원부는 토요일, 일요일을 발표해요. 그래서 한번 거기 높은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왜 쉬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도 일하느냐. 외국인들이 빨리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우리 수출이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발표되니까 우리 수출 잘 되는 나라가 그 나라 경제가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미국으로 수출 많이 됐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 좋다는 거예요. 중국으로는 수출 안 돼가지고 중국 경제 나쁘다는 거죠. 네, 그리고 품목별로 보면은 뭐가 잘 되는지 우리 수출이 좀 많이 감소한 건 반도체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반도체가 그동안 큰 폭으로 감소했거든요. 예를 들어 반도체가 중국 홍콩으로 55% 반도체 수출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수출이 감소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 그 9월 통계 보니까 이제 중국 쪽으로 반도체 수출이 좀 개선되는 많이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매월 1일 날 발표되면은 우리나라 수출 보고 야 세계 어느 나라 경제가 좋고 어떤 품목이 잘 되고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그러네요. 겁니다. 흐름을 쫙 보면은 전 세계 물류나 이런 경제 그 맥이 좀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봐야겠는데요. 네,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답을 이미 주신 것 같긴 한데 설령 중동 전쟁, 지정학 갈등이 계속 되더라도 유가가 올라가면 다시 내려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고물가 고금리가 내년에 개선될 거다 이렇게 또 보시는 걸까요? 예, 저는 그동안 저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가 높고 그 다음에 금리가 높으니까 달러 강세, 우리나라 원화 약세 고환율이었는데요. 예, 내년 가면은 물가 상승률이 좀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거 상고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내년은 좀 많이 완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가 많이가 위축되면서 올해 그 미국 경제가 블룸버그 최근 컨센서스 보면은 2.1%인데요. 내년에 0.9%로 전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국보다도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내년 전망? 네, 내년에는 미국이 올해는 사실 미국만 좋은데요. 네. 내년에는 미국만 나쁘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요. 거의 다 환율 전망 나오는데 올 연말 내년 환율 전망을 보니까 전부 달러 약세예요. 네, 거기서 유로화 강세, 엔화 강세, 위안화 강세. 내년은 미국 경제만 나쁘다. 다른 경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다. 올해보다는 좋다. 올해보다는 좋고 미국이 더 안 좋아지니까. 예. 그럼 달러 약세 요인이니까. 그렇죠. 원화로도 돈 들어올 거고 환율도 안정될 거고. 그렇습니다. 코스피나 증시도 좀 숨통이 트일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달러가 약세되면은 미국 주가보다 우리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좋아요. 예, 달러 약세일 때는 예. 신흥국으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그렇습니다. 증시도 더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교수님께서는 요즘 고금리가 뉴노멀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반대의 견해이실까요? 떨어지는 속도가 문제지. 저는 금리는 이미 정점물에 와 있다. 떨어진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처럼 금리가 1 내지 2% 이렇게 떨어질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예,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를 들어서 3, 4년 전에 금리가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그 금리가 낮아지니까 우리 금융감독원이 은행한테 뭐라고 권유했냐면은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바꿔주세요. 왜요? 금리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고정금리로 가계가 대출받으면 금리 부담이 올라가죠. 그래서 변동금리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권유했어요. 근데 작년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년에 금리가 오르니까 또 변동금리 대출받은 사람들 금리 부담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그럼 고정금리로 바꿔주세요. 3년 사이에 그렇게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앞으로 3년 지나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있겠죠. 그렇게 세상이 좀 빨리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으니까 뭐 뉴노멀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또 이야기가 되는데요. 또 3년 지나면 또 모르죠, 그죠? 네, 또 다른 세계가 저는 펼쳐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3년 전에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출 받으러 가면은 더 떨어질 거니까 변동으로 해라 예를 들면은 그런데 요즘 가면은 더 올라갈 거니까 위험하니까 고정금리 해라. 참 말이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깜짝 놀란 게 하나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거의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더라고요. 4.5% 평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나라 잠재 성장이 2%고요. 그 다음에 하는 국정감사에서 우리 잠재 성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1% 후반으로 진입하는 과정이거든요. 제가 추정해보면 2030년 가면 우리나라 잠재 성장이 1%예요. 그러면 금리가 많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사실 또 3년 뒤에 달라질 수 있으니까 투자 측면에서는 이제 와서 또 막 갑자기 3년 전하고 지금 스타일을 바꾼다는 이거보다는 한우물을 파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저는 지금 채권 투자할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표는 시장금리 하면은 국고채 3년 수익률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준금리하고 그려놨지만 점선으로 국고채 3년 추세선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 추세에 따라 가지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했지만은 장기적으로 추세선이 계속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파란 점선 추세선이 쭉 내려간다는 얘기는 금리는 장기적으로 하락한다. 지금 추세선에서 굉장히 위로 벗어났죠. 네, 위로 많이 튀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추세선에 접근해 갈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성장률 자체가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내년에 물가 상승률도 좀 낮아지고 그래서 금리가 작년 10월까지 많이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거의 정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이게 추세선에 접근해 간다는 겁니다. 이게 추세선이 2% 이하예요. 그렇죠. 아까 잠재성률 1%대로 진입하는 과정이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채권 살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고점이라는 얘기는 반대로 채권은 이제 저점에 채권가격이 다가간다. 올라가니까. 그런데 정말 좀 궁금한 게 요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체력이 안 되면 우리나라는 따로 가는 건가요? 방향은 같죠. 방향은 같다. 그런데 한국은행과 총재가 이번 통화정책 방향 결정하고 기자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어요. 장기적으로 우리 잠재 성장이 미국보다 낮아지는데 과연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시장 금리가 낮아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명확한 답을 못 얻었다. 그런데 일본의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면서 일본 국채 수익률이 미국보다 계속 낮아졌죠. 그렇죠. 우리도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 시장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는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잠재 성장률인데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 그렇게 떨어진 만큼 우리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그 논리 중에 하나가
아니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가 뭐 낮거나 한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뭐 외화 유출이 되고 이러는데 말씀하신 대로면 좀 그 논리는 다르게 사고를 바꿔야 돼요. 봐야 될 이제. 문제네요. 네. 아. 그동안 우리 시장 금리가 미국보다 계속 평균적으로 높았는데요.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채권 사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면은 채권 투자 자금이 많이 빠져나갈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되죠. 예, 외화 유출되는 거 네. 아니냐. 그런데 주식은 외국인들이 한 26% 가지고 있는데 미국계 자금이 41%예요. 외국인들 비중 중에 40%가 미국 계좌입니다. 네, 미국계 자금. 근데 채권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상장 채권의 9% 가지고 있는데 네. 미국계 자금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아시아계 자금이 47%고요. 유럽계 자금이 30%예요. 둘이 합치면 77%라는 예.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우리 금리가 일본, 중국보다 더 높죠. 홍콩보다 높고 싱가포르보다 높습니다. 독일, 프랑스보다 훨씬 더 높고요. 그러니까 아시아계 자금이나 유럽계 자금은 우리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갈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올해 우리 채권 시장으로 8월, 9월 두 달은 채권 시장 돈이 약간 빠져나갔지만요. 1월에서 9월까지 보면은 13조 원 이상 순매수예요. 아, 누적으로 봤을 때. 예, 예. 예. 아, 아시아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되게 매력적이네. 유럽까지 합쳐도. 그렇죠. 미국만 지금 너무 이렇게 좀 과도하게 혼자 미국만 높지. 나가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 우리 채권 별로 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영향이 없다. 예. 뭐 빠져나간다는 그 우려는 주식이면 몰라도 예, 채권은 그렇습니다. 아니다. 예, 예, 아, 예.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현 시점으로는 주식 관점에서는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 측면에서는 어디가 좀 더 매력적이라고 저는 보시는지. 미국보다는 우리 주식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이게 네. 제가 1980년대부터 10년 단위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코스피하고 S&P 500 월평균 수익률을 비교해 본 거거든요. 예. 근데 80년에서 89년까지 10년간은요. 미국 S&P가 월평균 1.1% 올랐는데 우리는 2.0% 올랐어요. 코스피가 더 좋았네요. 10년 동안이나. 이때 우리나라에서 3저항이 있었거든요. 86년, 88년에. 아, 삼저호황. 네. 예, 예, 예.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저유가, 네. 저달러로 우리 수출 중심으로 86년, 88년에 연평균 12%나 성장해버린 거예요. 이때 우리 주식시장 정말 좋았었죠. 이때 제가 88년 12월에 증권회사 들어갔는데요. 아, 그래요? 이때 저 증권회사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었고. 그렇죠. 엄청 치열했을 것 같네요. 뭐 1등 신랑감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어요. 1등 신랑감으로 증권맨. 그 뒤로 이제 1990년에서 99년까지는 미국 주가가 우리 주가보다 한 2배 이상 올랐었죠. 이때는 미국에서 정보통신혁명이 있었어요.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해버리죠. 와. 그래서 미국 경제가 신경제다, 골디락스 이코노미다. 예. 뭐 극찬했거든요. 예. 근데 2000년대 들어와죠. 이제 미국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2000년에서 2009년까지는요. 미국 S&P 월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0%, 10년 동안 미국 주가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도 닷컴 버블에서 금융위기 전까지 빠졌다가 겨우 회복해서 제자리 그렇죠. 거의 왔다 예, 이렇게 예. 알고 있거든요. 예. 야. 근데 우리 주가는 이때 오히려 0.7% 올랐는데요. 이때 네.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 경제가 고성장하니까 뭐 우리 중국 옆에 있어가지고 중국으로 그렇죠. 수출이 많이 증가했죠. 저 때가 차화정 차화정. 랠리 맞죠? 예, 그때였었습니다. 예. 그리고 2010년에서 네. 2019년 이때는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때 2008년 미국이 금융위기 겪으면서 돈을 엄청 풀었고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돈을 엄청 풀었거든요. 네, 또 풀었죠. 그래서 우리가 젊은 분들은 이 10년만 보고 우리 주가는 안 돼, 미국 주가만 좋아. 그런데 앞으로 10년은 달라질 거라는 달라질 거예요. 거다? 예, 10년 오. 단위로 이렇게 미국 주가가 좋았다, 우리 주가가 좋았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10년은 우리 주식이 더 좋을 거라는 겁니다. 아. 예, 제가 그걸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달러 지수였었어요. 달러 지수하고 우리나라하고 미국 상대 주가 지수를 구해보니까요. 상관계수가 0.84가 나옵니다. 엄청 높네요, 상관관계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달러 지수가 상승할 때는 미국 주가가 우리 주가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달러 지수가 이렇게 하락할 때는 네.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역시 역상관관계네요. 예. 근데 달러 지수가 작년에 10월에 114까지 갔어요. 최근에 10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06 안팎까지 올랐습니다만은 예, 저는 이제 114를 정점으로 이래 하락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작년 10월 114를 정점으로 떨어진 과정에서 최근 저 중동사 때문에 반등하고 있는데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접어들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네. 미국 주가보다는 우리 주식이 앞으로 10년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을 것이다. 예, 그래서 미국 주식 비중 61%는 너무 높다. 예, 미국 비중 좀 줄이고 일본이나 뭐 유럽 비중, 예, 그리고 신흥시장 비중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채권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 투자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 채권 관심 진짜 많아졌거든요. 예. 근데 지난 그 6월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보니까요. 네. 우리 가계 금융자산에서 채권 비중이 3.1%밖에 안 돼요. 낮은 거죠? 엄청 낮은 거죠? 엄청 낮은 거죠. 은행예금 비중이 46%, 주식 비중이 22%, 채권 3%, 보험 28%거든요. 채권 비중 전체적으로 3%밖에 안 돼요. 엄청 낮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언론에서 뭐 3배짜리 사가지고 많이 손해봤다. 이분들은 아마 소수.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작네요. 3%밖에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채권 수익률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큰 시대거든요. 이럴 때 절대 3배짜리 레버리지 같은 거는 레버리지까지는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배짜리까지는 그거 제가 3배짜리 이런 것은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요.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아까 국가 분산에 대한 팁을 주셨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60% 좀 너무 많고 한 다음에 유럽이나 일본이나 신흥국을 좀 비중을 늘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국가 분산에 따라서 장기 수익률도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럼 좀 더 좁혀가지고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주식과 뭐 채권 이런 비중도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을까요? 과거에 비해서? 예,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투자를 하신다면, 아까 은행예금 비중이 46%, 주식이 22%, 채권 3%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은행예금 비중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아요? 네, 은행예금을 줄이고요. 지금 주식하고 채권을 늘려야 하실 시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채권도 저평가돼 있고 주식도 저평가돼 있습니다. 저평가된 주식하고 지금 채권을 늘린 시기라는 거죠. 그렇죠. 비중을. 네, 그동안 상대적으로 은행은 비중 줄이고요. 그러게요. 예금이 거의 절반이고 주식 20, 채권 3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지금 보고 계신 거네요. 많은 가게가. 네, 우리 평균 개념이니까. 예, 평균 개념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너무 적다. 비중 늘릴 필요가 있다. 두 개가 저평가돼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두 개를 지금 늘릴 시기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건 이제 성향에 따라서 주식, 채권 비중은 배분하시면 그렇죠. 될까요? 그거는 뭐 성향에 따라 다르고 뭐 연령별로 다르죠. 저는 20, 30대 같은 분들은 지금 뭐 주식 한 70%, 채권 30%. 주식 70, 채권 30. 어르신들은 좀 그래도 안정적으로 하셔야 되죠. 뭐 주식 40%, 채권 한 60% 정도. 네, 이자도 잘 주니까. 근데 채권을 사시기는 사셔야 되는데요. 아직 그 회사채는 조금 위험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거 국채나 나라의 채권, 은행채, 안전한 거. 물론 좋은 회사채, 회사가 안 망한다면 회사채 지금 상당히 금리가 높거든요. 높죠. 그런 것을 하면 수익률을 높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경제가 이렇게 불확실한 시기는 예를 들어서 신용평가회사들이 그 회사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춰버리면 금리가 확 올라버려요. 그러면 채권 가격이 확 떨어지는 확 떨어지죠. 지금 회사채보다는 지금은 저는 국채 아니면 은행채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욕심내면 안 되겠네요. 회사채 금리 높다고.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아무래도 지금 투자 얘기해 주시니까 매수매도 관련해서 지표를 하나, 이정표를 삼는다면 어떤 걸 하나 추천해 주고 싶으십니까? 저는 월별로는 딱 하나보다는 3개 정도 말씀드리고 3개? 좋습니다. 3개. 좋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 이 유동성이에요. 코스피 시가총액이 M2에 비해서 과거 평균에서 높은가 낮은가. 근데 이걸 코스피하고 평가했어요. 과거 평균보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2로 많이 벗어나면은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된다. 그 다음에 밑으로 많이 벗어나면은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이유가 통화량 대비 너무 주식으로 돈이 많이 쏠렸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통화량 대비 이게 평균에서 2로 벗어나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밑으로 많이 갔다가요.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이게 통화량이 좀 늦게 발표돼요. 8월 데이터인데 아마 9월, 10월은 더 낮아졌을 거예요. 주가 빠졌기 때문에? 좀 저평가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보는 게 일평균 수출하고 코스피예요. 일평균 수출하고 코스피. 우리 수출 의존도가 높으니까요. 코스피하고 일평균 수출을 보면 상관계수가 0.86, 주가가 좀 선행하지만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회귀 분석해가지고 가대평가됐냐, 가소평가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달에는요,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40%나 앞서가 버렸었어요. 이렇게 앞서가니까 제가 3,300대 2,200까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은 저평가형이 들어서 버렸고 이게 9월 말 기준입니다만은 10월 보니까 일평균 수출이 지금 한 26억 달러 정도 돼요. 코스피가 2,340 뭐 이 정도 하면요 10월에는 한 14% 정도 더 저평가돼 버렸습니다. 이럴 때는 저는 주식을 사죠.
이렇게 올라갈 때는 주식을 팔고요. 예, 단기적으로도 5월 뭐 이 무렵에는 또 한 10% 이상 코스피가 가대평가됐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네. 아주 단기적으로는 조정 거칠 것입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 밑으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밑으로 지금 저평가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에요. 이럴 때는 주식 사셔도 된다는 겁니다. 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사셔도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수출 잘 되고 있는데 주가는 떨어지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평가되고 있다.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기준만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그 코스피 추세를 구합니다. 이거는 그 HP 필터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통계를 조금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 추세에서 2로 많이 벗어나면은 저는 주식 비중 줄이고요. 지금 이거는 9월 통계입니다. 10월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추세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기 시작했군요. 추세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때부터는 주식 비중을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지표를 저 나름대로 해가지고 2로 많이 벗어나면 주식 비중 줄이고 그다음에 밑으로 많이 벗어나면 주식 비중을 올리고 그런데 이 세 가지 지표 보니까 지금은 주식 비중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제 기준인데요. 뭐 우리 투자자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하나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준이 없으면 주가가 오를 때는 더 오를 것 같아가지고 높은데 사고. 맞습니다. 요새처럼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저평가형에 떨어졌는데 기준이 없으면 무서워서 그러니까요. 또 낮은 가격에 팔 수가 있거든요. 더 떨어질 것 같고. 저는 이 세 가지 지표로 주식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데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주식 투자 하셨으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거거든요. 기준을 딱 세워놓고 기준에서 2로 벗어나면 줄이고 밑으로 벗어나면 늘리시고 이렇게 되면은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고 수익률도 좀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보실 만한 좋은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교수님 최근에 책 제목도 또 인상 깊은데 혼돈 속의 혼돈이라고 지금 상황에 맞는 책인 것 같은데 요거를 감수해 주셔가지고 이것도 한번 좀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쓴 책이 아니라 제가 감수한 책인데요. 1688년에 쓴 책이에요. 이게 1680년대라는 것은 뭐냐면요.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주식시장이 뭐 동인도회사 같은 데서 설립된 거거든요. 근데 늙어 주식시장은 혼돈이죠. 최근에도 혼돈인데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이게 거의 300년 전에 쓴 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투자자들 심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럼 뭐 요즘 인터넷이 발달했다 그래도 똑같네요. 심리는.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책 보면요, 앙드레 코스토넬리 유명한 분이 아닙니까? 이분이 이걸 적극적으로 추천해왔고요. 이 원본을 꼭 사고 싶어 했는데 일본 사람한테 놓쳤대요. 아마 가격을 적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어떻게 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투자자들 심리는 비슷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투자하신 분, 뭐 펀드 매니저, 증권시장 관련되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셔도 괜찮을 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혼돈 속의 혼돈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시장 상황도 혼란스러울 때 또 심리적인 측면에서 마음 다잡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년 전에 세운 원칙인데 지금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것 좀 한번 같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